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하는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MSFT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의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죠. 근데 저희는 단순히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본질적인 힘이 뭘까? 그리고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좀 탐색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표면적인 뉴스 너머의 본질을 보는 거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단기 실적 전망, 이런 걸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경쟁력, 또 미래 성장 동력이 뭔지, 특히 AI가 모든 걸 바꾸는 이 시대에 BOFA 보고서가 던진 그 화두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더 깊은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아주 기대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AI가 산업혁명급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다들 아는 얘기고요. 이 거대한 전환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 이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냥 뭐랄까, 또 하나의 빅테크 기업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AI 혁명 국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두 가지나 하고 있어요. 동시에요. 두 가지 역할이요? 네, 하나는 AI 시대를 떠받치는 정말 필수적인 인프라 제공사 역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인프라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혁신 선도자 역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OFA가 지적했던 여러 긍정적인 촉매제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상 이 큰 흐름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제공자이자 혁신 선도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중 역할. 그럼 BOFA가 제시한 구체적인 촉매제들, 이걸 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죠. 첫 번째로 1분기 실적의 시장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이거였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실적 좋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BOFA 자료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거래 활동이 여전히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기존 전망치보다 한 0에서 1% 정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로 워크로드로 옮기는 거, 또 보안 솔루션, 아니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이런 분야 성과가 좋다는 분석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실적이 좋구나 하는 신호인데 여기서 한 커플만 더 벗겨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강력한 생태계 전략, 이게 얼마나 잘 먹히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생태계 전략이요? 네. 기업들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그러니까 애저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오피스 프로그램 묶음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아니면 기업 경영관리 솔루션인 다이내믹스 365 이런 생태계 안으로 한번 딱 들어오면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보안은 알아서 강화되고 관리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회사 서비스로 옮겨가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게 바로 락인 효과군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황금 수갑 전략이죠. 한번 채우면 풀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황금 수갑이라.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만큼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힘들다는 거군요. 네,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런 락인 효과가 AI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더 강해진다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궁금한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이미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위에서 AI 기능을 추가하는 게 훨씬 쉽고 안전하고 또 빠르겠죠. 당연하겠네요. 기존 시스템에 붙이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엄청 화제인 코파일럿 같은 AI 비서 기능 있잖아요. 이걸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윈도우에 싹 통합해서 제공해버리면 기업들은 뭐 별도의 큰 노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최신 AI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코파일럿 같은 AI 서비스들이 그렇게 빨리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고요. 이건 또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자체의 가치를 높여서 락인 효과를 더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BOFA가 본 그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걸 넘어서 이런 근본적인 생태계 경쟁력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이면을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BOFA가 애주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더 높게 무려 39%로 올렸어요. 네, 상당히 높은 수치죠. 클라우드 시장 경쟁이 뭐 엄청 치열하잖아요. 아마존 AWS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높은 성장을 예상하는 걸까요? 애주어의 성장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뭐 여전히 아마존 AWS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애저가 2위 자리를 아주 굳건히 지키면서 점유율 격차를 무섭게 좁혀나가고 있거든요. 제시된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애저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한 25% 정도? 그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고 매출 성장률은 무려 33%를 기록했습니다. 33% 성장률이요? 와,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AWS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수치라는 거죠. 아, AWS보다 더 빨리 크고 있다. 그렇죠. 그냥 2위가 아니라 맹렬하게 추격하는 2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네요. 근데 이 무서운 성장의 햄싱 동력은 그럼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시장이 커져서 그런 것만은 아닐 텐데요. 그 핵심 동력의 상당 부분은 이건 뭐 단연코 AI 워크로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입니다. 역시 AI군요. 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픈 AI와의 그 독점적인 파트너십이죠. GPT-4 같은 최첨단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애저 오픈 AI 서비스라는 형태로 애저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컴퓨팅 자원 빌려주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가장 강력한 AI 두뇌 자체를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모델 자체를 쓸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 복잡하게 자체 모델 개발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애저 플랫폼 안에서 바로 최신 AI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네 서비스나 제품 혁신하는 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요. 많은 대기업들은 여전히 자체 데이터 센터랑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선호하거든요. 네, 그렇죠. 민감한 데이터는 내부에 두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찍부터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래서 애저 아크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환경,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 센터 환경이랑 클라우드 환경을 아주 매끄럽게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줍니다. 이것도 복잡한 IT 환경을 가진 대기업 고객들을 애저로 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오픈 AI 파트너십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강점. 이 두 가지가 애저의 고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포이 분석에서 제가 좀 고개를 갸웃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AI 서비스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오히려 용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죠? 네. 아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건 당연히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긍정적일 수가 있죠?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직관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서비스를 쓰고 싶은데 용량이 없다고 하면 불편하고 당연히 문제죠. 하지만 보프 해석은 이런 단기적인 불편함, 그 너머를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랄까,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인기 있는 맛집 앞에 사람들이 막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맛집 앞에 줄 서 있는 거요? 네. 당장 내가 들어가서 먹기 힘들다는 건 불편하지만 그만큼 그 식당이 정말 맛있고 인기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즉, 용량이 부족할 정도라는 건 이 AI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뜨겁다.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뜨겁다는 증거다.
그래도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용량이 필요한 고객이 MS 안 되겠네. AWS나 구글로 가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기 계약 같은 걸 놓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단기적으로 일부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요. 이 정도의 수요 폭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데이터 센터 증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아주 확실한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폭발적인 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용량 제약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AI 붐 때문에 업계 전반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떤 예측을 보면 2024년 말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BOFA는 이걸 뭐랄까 성장통 아니면 행복한 비명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단기적인 공급 제약 이면에 숨어있는 그 거대한 장기 성장 잠재력에 더 주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비명? 표현이 재밌네요. 결국 그 비명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거군요. 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BOFA도 그래서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확대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언급했죠. 2025 회계연도에만 약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 원이 그냥 훌쩍 넘는 돈인데 이걸 AI 지원 데이터 센터 짓는데 쏟아볼 계획이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인데요. 네,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비용이 많이 드네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더 전략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걸 단순한 비용 증가로만 보면 정말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요, 미래 AI 시대의 시장 지배력을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2025 회계연도에 8천억 달러, 그리고 2026 회계연도까지 합치면 총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원. 이 정도에 달하는 자본을 AI 인프라 확충에 쏟아부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규모입니다. 160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너무 과도한 투자는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 닷컴 버블 때 너도 나도 막 관 케이블 깔았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만약에 AI 도입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인 새로운 기술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 저 막대한 투자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어떤 대규모 투자든 리스크는 당연히 따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투기적인 베팅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이 투자가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다는 점이에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는 정말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를 그냥 압도적인 규모로 확보해 버림으로써 후발주자들의 진입 장벽 자체를 극도로 높여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워렌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깊게 파는 행위인 거죠. 해자를 파는 거군요. 못 들어오게. 그렇죠. 둘째는 투자의 방식도 좀 주목할 만해요. 단순히 그냥 자체 데이터 센터만 열심히 짓는 게 아니고요. 블랙록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거물들과 손을 잡고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운영사 중 하나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라는 회사를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에 인수하는 등 아주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공급망 자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회사를 그냥 사버린다. 네, 이건 미래 AI 경쟁의 핵심 자원인 컴퓨팅 파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걸 넘어서 더 나아가서 공급망에서의 주도권 자체를 강화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 기술을 자기네 내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높은 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동시에 돈을 아끼는 방법도 찾고 있다. 그렇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증가율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씨앗들이 재무제표상에서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잘 계산된 투자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해자를 깊이 파고 공급망을 장악하고 심지어 내부 효율성까지 높인다. 와, 이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투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오프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분석 틀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스왓 분석 같은 거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스왓 분석. 그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조망해 볼 수 있겠죠.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짚어보면 뭐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압도적인 클라우드, 애저랑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생태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강력한 락인 효과, 또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AI 기술 리더십.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막대한 자금력과 공격적인 투자 능력. 그렇죠. 거기에다가 검색 빔이나 게임, 엑스박스, 또 비즈니스 SNS인 링크드인 같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약점이라면 아무래도 주가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는 점, 이걸 지적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막대한 자본 지출 때문에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아무리 생태계가 강하다고 해도 특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들, 예를 들어 클라우드의 AWS나 검색의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회, 오퍼추니티 요인을 보면요. 이건 뭐니 해도 생성형 AI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크겠죠.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추세는 뭐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코파일럿 같은 새로운 AI 기반 서비스들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할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건 뭐 B2B뿐만 아니라 B2C 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계속 선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뭐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침체 가능성. 이건 언제나 기업들의 IT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고요. 네, 항상 존재하는 리스크죠.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나 구글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게 뻔하고 AI 분야에서도 뭐 새로운 기술이나 스타트업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강화,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왓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가치사슬 분석, 밸류체인 애널리시스라는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치사슬 분석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무서운 힘은요. AI 시대의 가치사슬,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돼서 사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치사슬 절체를 장악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AI 기술이 작동하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밑단에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 즉 인프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쫙 깔려있는 애저 데이터 센터랑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AI 칩, 마이아 같은 걸 통해서 이 인프라를 제공하죠. 네, 하드웨어단. 그렇죠. 그 위에는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또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와 환경, 즉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애저 AI 서비스나 애저 머신러닝 같은 서비스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오픈 AI의 모델을 아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 플랫폼 경쟁력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인프라 위에 플랫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사용자인 우리들이 일상에서 직접 AI의 혜택을 누리는 애플리케이션 단계가 있죠.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탑재된 코파일럿, 개발자들을 위한 깃허브 코파일럿,
검색 엔진 빙에 통합된 AI 기능들, 이런 게 전부 이 애플리케이션 단에 속합니다. 아,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이 세 단계를 다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가치사슬의 거의 모든 단계를 수직적으로 쫙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비유하자면 마치 농부가 씨앗, AI 모델을 뿌릴 땅을 직접 갈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도구, 플랫폼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수확한 농작물,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까지 다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특정 기술 하나 아니면 특정 단계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그냥 지배하면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또 경쟁자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최소화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인 셈이죠. 가치사슬 전체를 수직 통합한다. 와, 정말 강력한 전략이네요. 이건 뭐 단순히 클라우드 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BOFA가 제시했던 그 긍정적인 촉매제들은 분명히 중요한 지표들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거대한 빙산에 보이는 일부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순환 아래에는요,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고 주도하면서 산업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용량이 부족하다 아니면 자본 지출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오히려 와, 시장 수요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네? 그럼 이 수요 확실히 잡아야지 하는 미래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는 겁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첫째, 애주어라는 정말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 둘째,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을 중심으로 한 이건 뭐 누구도 넘보기 힘든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셋째,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최첨단 AI 기술 리더십, 이 강력한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막 시너지를 내면서 경쟁자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시대의 흐름에 잘 편승하는 기업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만들고 그 위를 지배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AI 경제 시대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작동 방식이 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의식하든 못하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과 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삶과 일하는 방식에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요.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모든 서비스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심지어 운영체제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AI가 이렇게 깊숙이 통합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생산성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까요? 개념 자체가 바뀐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의존성에 놓이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는 과정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이해하고 또 대비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꼭 씹어볼 만한 질문이네요. 기술이 주는 편리함, 그 이면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의존성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